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49회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 이마연 기자는 요새 뭐 교육청 출입하죠. 네. 예, 교육청 가면은 또 요새 뭐 교과서 얘기도 나오고, 네, 너무 역사 얘기도 이슈가 나오고 많습니다. 뭐 아주 네. 힘든 것 같은데. 네. 뭐 그리고 뭐 영어 공부, 영어 시험도 뭐 좀 달라진다고 수능이요? 절대평가 뭐 예. 하고 그러는데 영어 시험은 뭐 제도라는 게 사실 여기 문제가 있어서 여기 고치면 저기가 또 문제가 생기고 네. 너무 쉽게 내면 또 수학이 또 어렵게 내야 될 것 같고 또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수학 공부부터 해야 되고 맞습니다. 뭐 이런 부분이 있어 사실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백년대계로 잘 연구를 해가지고 철저하게 그 근본적인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는 생각을 오늘 해봤습니다. 오늘 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절대평가로 한다 그러죠. 네네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주는 뭐 이 황희정승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예. 늘 제가 말씀드리자면 역사는 사실 한 면만 보고 뭐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네. 그 예전에 제가 세종대왕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기억이 나시는지 혹시 모르겠어요. 납니다. 예, 14회 때라고 기억이 되는데 뭐 네. 주제가 그거였죠. 세종은 성군이 아니었다 이렇게 그냥 뭐 딱 잘라서 얘기한 거였는데 사실 뭐 성군이 왜 아니겠습니까? 성군이지. 네. 다만 이제 역사서를 보면 몇 가지 이제 그 개운치 않은 부분이 있고 그걸 네. 또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세종 시대 때 그 도둑이 창고를 해가지고 임금의 네. 고가까지 털렸다라는 기록이 있고 또 사형수가 190명이나 돼가지고 감옥에 발 디딜 틈도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면령을 내리는 그런 상황. 그리고 또 이 범죄자가 뭐 60명 정도 되는데 제가 쉬어봤더니 60명이 능지처참을 당하는 그런 아주 혹형을 또 가했거든요. 사실 세종의 이미지하고는 전혀 안 맞는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가혹한 형벌을 내리고 막 그랬죠. 이런 모습들만 보면 사실 성군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훈민정음을 하셨다든지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백성을 생각했다는 거 이런 것들은 뭐 물론 성군의 이미지가 있지만 또 다른 뭐 부분도 있다는 것 이런 걸 한번 좀 보고 배워야 된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황희정승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마찬가지 이야기 해주실 건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만 황희정승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또 어떻게 보면 명재상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청렴결백의 상징, 청백리자잖아요. 예, 그렇게 알려져 있죠. 네. 근데 그런 황희정승한테 무슨 흠결이 있나요? 그 뭐 제가 또 뭐 세종이 성군이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주제를 황희 스캔들에 얽힌 뭐 내막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자극적으로 잡았는데 뭐 제목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황희 스캔들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황희정승하고 너무 다른 모습 아닌가요? 예, 그 뭐 이 뭐 거짓말할 수는 없으니까는요. 문헌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1452년인데 그 문종 2년입니다. 네. 2월 8일 날 이제 그 황희정승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관이 이제 그 일종의 졸기라 그래서 우리로 지금 따지면 오비추어리 뭐 부음기사라고 말씀할 수 있죠. 거기 보면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우러러 어진죄상이라고 했다. 그 황희정승은 관우하고 침중했고 또 집을 다스림에도 검소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합니다. 일단 우리가 아는 황희정승 모습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다음 대목을 보면 뭐 이렇게 씁니다. 성품이 지나치게 관대해서 재가의 단점이 있었다. 재가라는 건 우리가 수신제가 해가지고 집안을 다스리는 거, 집안을 다스리는데 단점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청렴결백한 지조가 모자랐다. 그리고 정권을 너무 오래 잡고 있어가지고 잘못 청렴하지 못했다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런 거거든요. 이 지금 저 정권 오래 잡았다는 말은 재상으로 한 24년을 계셨거든요. 그중에 영의정만 18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권을 굉장히 오래 잡았다라는 표현을 쓴 거죠.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인데요. 또 원래 그 부음기사라는 거는 이렇게 좀 쓰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언론이 사실 반성을 해야 되는데 무슨 뭐 친일파의 뭐 후손이 친일파가 죽거나 아니면 뭐 반민족주의자가 죽거나 아니면 범죄자가 뭐 굉장히 나쁜 짓을 한 사람이라도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 국회의원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면 좀 뭐라 그러나요? 그 욕하는 내용을 잘 안 쓰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문학가 중에서도 친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명성이 많고 또 제자들이 많다는 이유로 해갖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비난을 안 하고 나쁜 점을 언급을 안 하는 부분. 딱 우리가 사실 또 망자에 대한 욕을 좀 꺼리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전 늘 가디언의 부흥기사가 부럽습니다. 네. 근데 부흥기사라는 게 사실은
그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의 행적을 사실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대로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점은 물론 좋았다. 그러나 네. 이런 점은 뭐 나빴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좀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건데 우리 언론 보면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비평은 뭐 잘 안 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뭐 네. 좀 그렇잖아요. 뭐 비평도 사실 주례사 비평이라고 우리가 흔히 네. 얘기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황희정승 부흥 기사 보니까 황희정승에 대한 선입견이 싹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예, 이게 이제 주인공이 황희정승이니까 좀 충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뭐 졸기를 이제 다시 좀 더 보게 되면 황희의 홍한 백발을 보면 마치 신성 같았다라면서 이제 아주 한없는 존경심을 나타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또 뭐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처형들인 양수와 양치라는 사람들인데요. 이 두 사람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니까 황희는 이거는 어디까지나 소문에 불과하다라는 변명의 글을 이제 임금한테 올리고요. 그다음에 황중생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네. 이 사람을 서자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안을 드나들게 하다가 황중생이 이제 죽을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에서는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 해서 성씨를 조씨로 바꾸는 뭐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그 이 사론에서 그러니까 사관은 뭐라 그러냐면 이런 그 행태를 두고 황희정승 행태를 두고 애석해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아주 유감을 표명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처형들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변명을 해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거 이제 황중생이라는 사람이 서자로 삼아갖고 그 사람이 황희 집에 드나들었는데 그 황중생이라는 사람은 죽을 죄를 지니까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네. 하고 황중생 성을 조씨라고 또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황희정승의 처사에 뭐 뒷담화를 하면서 약간 좀 비난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황희정승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좀 참 치사한 이야기로 느껴지는데요. 예, 뭐 그 졸기만 보면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좀 더 하나 내용이 또 나오는데요. 뭔데요? 예, 그 이 황희가 몰수당한 두 아들의 과전을 자기의 과전으로 바꾸게 해달라는 상소문을 올린 일 이런 걸 거론을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과전을 왜 바꿔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441년의 일인데 그 당시에 이제 임금은 세종임금이었고요. 황희의 둘째 아들이 황보신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과전을 몰수당할 위기에 처했는데 과전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 나라가 지급한 뭐 논밭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장남이 이제 황치신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동생이 몰수당하게 됐으니까 그 자신의 그 비옥한 밭, 그러니까 장남의 비옥한 밭 그리고 이제 그 동생이 비옥한 밭하고 네네. 자기의 그 척박한 밭을 이제 맞바꾸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사원부와 사관원에서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이 황씨 형제를 탄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또 아버지가 나서서 황희정승이 나서서 그러면 내 과전을 그 몰수당한 둘째 아들 이 자식의 그 이 과전으로 바꿔달라라는 네네. 상소문을 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임금이 이제 뭐 세종임금이 황희정승 말을 들어줍니다. 그렇게 대관들이 죄 지은 자의 아들에게 몰수한 땅을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바꿔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앙앙불락을 합니다. 이제 세종임금은 또 황희정승의 손을 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황희 부흥 기사가 바로 이 대목을 지적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신제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에 소홀했다라는 어떻게 보면 혹독한 인물평을 하게 되는 거죠. 실록을 보니까 황희정승의 다른 면모가 보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사실 또 양념거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더 골치 아픈 내용이 있어요? 이 뭐 아주 이 황희를 둘러싼 논란 이것이 세종, 문종, 단종 때까지 3대에 걸쳐 갖고 아주 이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논란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황희정승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5개월이 지났는데 1452년 단종 즉위년인데 그때가요. 네. 7월 4일인데 이때 이제 그 세종실록을 편찬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이 편찬자들이 임명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모여갖고 세종시대에 사관들이 쓴 사초들을 이제 쫙 열람을 해가지고 이제 검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초들 다 모아가지고 이제 정리할 거 정리해서 이제 세종실록을 지으려고. 네. 당시에 이제 정인지 우리가 잘 아는 정인지. 그분이 이제 지춘추 관사라는 직책을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부관장이나 뭐 그 정도 됐을 거죠. 네. 사초를 읽다가 이상한 그 사초를 하나 발견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초인데요? 이 세종시대 사관인데 이호문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분이 이제 그 황희정승을 주제로 쓴 사초가 있었는데 이 사초를 읽어본 정인지가 고개를 좀 흔들어요. 이건 좀 내가 보도 듣도 못한 이야기가 여기 왜 들어있지? 이렇게 이제 네. 고개를 흔듭니다. 그래서 이제 정인지가
지금으로 치면 이제 춘추관장 정도 네네. 그런 그 사람인 황보인, 그다음에 부관장격인 김종소 뭐 이런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실력 편찬 책임자들을 긴급 소집을 하게 되는 거죠. 궁금하네요. 무슨 사초였길래 그랬던 거예요? 이 정인지가 고개를 뭐 절레절레 흔드는데요. 이래요. 이건 아니에요. 이호문의 사초가 이게 그 너무 감정에 치우치고 근거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여러 사람과 의논해서 결정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편찬들이 이제 긴급 회의를 갖고 모여서 이호문의 사초를 조목조목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사초 내용 중에는 맞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내용이 맞아요? 황희가 그 아버지의 얼자, 그러니까 첩의 아들이라는 내용은 맞습니다. 황희 자체가 이제 나는 정실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이제 했으니까는요. 근데 뭐 다른 내용이 있었나 봐요. 이제 다른 내용들 보니까 이게 뭐 이 긴급 회의에 소집된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이제 황희하고 뭐 결국은 한솥밥 많이 먹었던 그런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다르길래 듣도 보도 못하다고 했을까요? 이 사초를 보면은 어진정승이라고 우리가 뭐 황희정승을 그러잖아요. 근데 그 명성이 무색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자면 황희가 대사원이 되어서 승려 서루한테서 황금을 받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황희정승을 보고 황금 대사원이라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뇌물이네요. 황금 대사원이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 대사원이라는 자리가 사실 되게 엄중한 자리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라 그러나요? 감사원장이나 뭐 그렇게 되거든요.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감시 적발하고 어떻게 보면 추상 같은 처벌을 내리고 임금의 잘잘못을 가려갖고 아주 직관을 하고 뭐 이런 자리입니다. 엄정한 시비를 가리는 어떻게 보면 사정기관의 수장이거든요. 네. 그런 사람이 뭐 황금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뭐 황금 대사원 그런 비아냥을 들었다는 거니까는요. 그것도 황희정승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이 고구마 줄기 같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더 끔찍하죠. 뭐냐면 1400년인데 그때 이제 2차 왕제의 난을 일으켰던 사람이 있어요. 박포라는 사람인데 왕제의 난을 일으켰던 주동자인데요. 참수당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1차의 왕자난이라는 게 뭐냐면 태종 이방원이 당시에 세자로 책봉됐던 이복 동생 박응석 어린 동생을 죽이고 뭐 그게 이제 1차 왕자의 난이거든요. 그래서 정권을 잡는데 2차 난은 바로 이 박포라는 사람이 이방원의 바로 위형, 그러니까 넷째를 꼬드겨 갖고 일으킨 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난이 실패해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황희정승이 그 이 죄를 지어서 죽은 역적죄를 지어서 죽은 역적 아내, 그러니까 박포의 아내와 간통을 했다는 겁니다. 간통이요? 예. 무슨 황당한 말인가요? 예, 이게 사초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남편이 죽은 다음에 박포 아내가 노비로 신분이 격화돼 갖고 이제 죽사년이라는 데 가서 이제 살았나 보는데요. 그런데 그때 이제 다른 남자종하고 눈이 맞아 갖고 간통을 했대요. 그래서 그 간통 사실이 또 그 우두머리 종한테 들켜 가지고 발각되니까 뭐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두머리 종을 둘이 아마 죽였겠죠. 죽여 가지고 연못에 이제 밀어 넣었다 그럽니다. 전설의 고향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뒤에 이제 그 시체가 부패돼 갖고 떠오르니까 수사가 시작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포의 아내가 발각될까 봐 한양으로 도망왔다 그럽니다. 그리고 한때 이제 이 동료였던 그 남편의 동료였던 황희 집에서 숨어 살았다는 거거든요. 그 집마당 북쪽 토굴에 숨어 살았다. 그 여러 해 살았다는 거죠. 몇 년 동안 살았대요. 그럼 그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문의 사초인즉슨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문제는 그렇게 관계를 이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나서 박포의 아내가 이제 그 고관 대작하고 어떤 관계를 맺었으니까 나는 이제 그 살았다. 이제는 뭐 아무런 죄도 없고 이제 괜찮다 이러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대 정승하고 관계를 맺었으니까 이제 뭐 죄를 안 받는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니 사초대로라면 황희정승 정말 나쁜 분인데요. 너무 파렴치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궁지에 몰린 역적의 아내, 그리고 또 한때는 동료의 아내였던 여자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그뿐만이 아니고요. 또 다른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또 있어요. 고구마 줄기처럼 막 비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황희정승이 여러 해 동안 매간매직을 하고 뭐 형옥을 팔아서 뇌물을 받았다. 형옥이라는 게 이제 남이 처벌받으면 좀 처벌을 좀 가볍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뇌물을 받는 뭐 그런 형태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의 심술이 바르지 않아서 혹시 자기에게 거스리는 자가 있으면 몰래 중상모략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초 내용 중에는 어떻게 보면 실록에 나오는 어떤 움직일 수 없는 팩트가 또 있긴 있어요. 어떤 팩트요? 이게 뭐냐면 파주 동파역
그게 어떻게 보면 영리라 그러면 굉장히 하급 관리거든요. 네. 그게 박용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 자가 어떻게 보면 이른바 그 원악리라 그래갖고 아주 악질적인 뭐 이 지방 하급 관리 지금으로 따지면 아주 그냥 그 골치 아픈 그런 네. 지방 하급 관리였다는데 이 악질이 중앙에서 내려온 관리하고 이제 싸움이 붙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서울의 재상들을 얼마나 많이 아는 줄 아느냐라고 위세를 떨쳤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경기감사가 아주 이 무도한 자를 이제 구속을 시켰는데요. 이 사건이 결국 이제 뇌물 스캔들로 번졌어요. 그러니까 조사 결과 보면 당시의 좌회정이었던 황희, 대지학 오승, 그다음에 도총재 뭐 이런 분들한테 연루가 됐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 거죠. 사실이에요? 이게 실록에 나옵니다. 1428년 실록에 나오는데 이 아까 얘기했던 그 원악리 아주 그 악질 박용의 아들인 박청기를 잡아서 문철했는데 박청기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황희에게 말 한 피를 뇌물로 주었고 또 잔치까지 베풀어 주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진술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황희가 말 한 필 술 대접받고 그 뇌물을 준 지방 관리를 변호하는 뭐 그런 편지를 또 한 통 전달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황희정승이 말 한 피를 뇌물로 받고 술대접까지 받은 다음에 탄원서를 써줬다 이런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탄원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관원, 사원부 이런 대관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황희는 이 수상으로서 잘 봐달라는 청탁 편지를 써주었으니까 탄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 세종임금은 뭐라 그러냐면 그 팩트가 아니다. 뜬 소문이다라고 이제 탄핵을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라고 황희정승을 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호문이 바로 이 대목을 문제 삼으면서 황희가 수상으로서 몰래 뇌물을 받고 죄인을 풀어주고자 청탁을 했으니까 지조가 아주 비루하다 이렇게 꼬집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맞다면 황희정승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세종실록 그 관련해 갖고 이제 사초를 본 사람들, 편수관들, 정인지, 황부인, 김종서 이런 사람들이 네. 아주 이게 검토를 하면서 이호문 사초를 검토를 쭉 하면서 고개를 가로졌습니다. 이 황금대선 뭐 이런 말하고 박포의 아내 간통 사건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여긴 거죠. 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편수관 중에 허우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분이 이제 황희정승을 어떻게 변호하냐면 황금대사원이라는 비난은 좀 이상하다. 이 사람들이 일컬었다라고 이제 그 이호문이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이 황희정승을 보고 황금대사원이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왜 우리 여기 좀 모인 8-9명의 그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모르는 이야기냐.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좀 일리 있는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허우의 이야기를 보면 이 황희가 재상이 된 지 30년이 다 됐는데 탐관오리라는 이름은 없었다. 또 어떻게 사람을 중상모략을 하고 관작을 팔아먹었고 뇌물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호문이 허우하고 어떤 친족 관계였던 모양인데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호문이 내 친족이긴 하지만 원래 사람 됨이 조급하고 망령되어 가지고 그 이호문의 말을 다 취할 수는 없다. 네. 그래서 사초에서 이거 삭제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냅니다. 친족인데 믿을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김종서 같은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박포의 아내 간통 사건 같은 경우도 이상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간통이라는 게 사실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여서 이 사실 그 진실을 이호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냐 이거죠. 이게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30년 동안이나 황희정승하고 뭐 정사를 함께하고 이렇게 뭐 호영호제하고 막 그랬는데 우리도 모르는데 이호문이라는 그 젊은 애가 어떻게 알겠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듣고 보니 그럴싸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편수관들이 전부 그때 당시에 이제 이호문을 씹는 거죠. 이제 우리 쉽게 얘기해서 예나 지금이나 말이야 이 사관의 사필, 그러니까 역사서 이 붓을 잡는 놈들은 다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이 사관들의 행태를 아주 한 목소리로 성토하게 되는데요. 이게 말이야 사관 한 사람이 아주 사감을 가지고 이 역사서를 쓰면 이건 나중에 1000만세가 지나도 고칠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 나쁜 놈이라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긴 하네요. 하관 한 사람이 억하심정을 품으면 영원히 잘못된 평가가 남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갑론을박을 해요. 이걸 삭제를 해야 된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는 거죠. 그런데 옆에서 이제 또 누가 아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자 이런 말들이 이제 또 나와요. 그래서 팽팽하게 맞습니다. 정인지 같은 경우는 이게 근거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으면 이거는 이 사관의 직필이 아니다. 우리가 역사서를 서술하는데 직필이 아니라고 이제
삭제를 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을 하게 되는데 황보인은 약간 신중론을 제기합니다. 이거는 쉽게 얘기할 게 아니다. 큰일이다. 가벼이 결정할 수가 없다. 마땅히 중론을 모아서 이 합의를 해야 된다.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났어요? 뭐 다 이제 이호문을 다 성토했다는 거였잖아요. 최항, 정창손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이 신중론에 또 가세를 합니다. 이게 명백하게 틀린 내용이라 사실 삭제해도 무방하다. 네. 그러나 사초를 삭제하는 어떤 그 실마리 그런 단서를 풀어놓으면 이 나중에 말세의 폐단을 막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경솔하게 고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틀려도 사관의 평가는 고칠 수 없다 이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황보인이 이 여러 가지 하여튼 논란을 잠재우는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큰 일은 한 사람이 안 된다고 하면 반드시 그 한 사람을 따라야 된다. 정법을 따라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서 삭제하지 않아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궁금한데요. 그러면 황희 스캔들은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이 사실 모르는 거죠.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정확한 진실을 모른다는 거죠. 사실 뭐 정인지, 뭐 김종수, 황보인 뭐 이런 그 친분을 오랫동안 쌓았던 사람들조차 우리가 모르는 일을 사관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고개를 갸웃거렸으니까 사실 진실은 뭐 먼 산 넘어 있겠죠. 그렇다면 이호문은 왜 그랬을까요? 이 사감이 작용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뭐 황희정승이 면전에서 이제 이호문을 질책한 적이 있었다는 건데요. 뭐 그것에 앙심을 품고 거짓을 썼다 이런 이야기가 돌고도 있어요. 아까 문종실록에 나온 황희정승의 부흥 기사를 보면 재밌는데요. 황금대사원이라든가 또 박포부인 간통 사건은 기록이 안 된 거네요. 예, 물론 이제 분명한 거는요. 졸기에도 그런 말은 나오죠. 그러니까 황희가 재가의 단점이 있었고 청렴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았다라는 거 아우르는 얘기는 좀 있잖아요. 애두르는 얘기는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불법 행위를 저질러 갖고 압수당한 아들과 과전을 바꾼 이야기, 그다음에 처형될 불법 행위를 변명한 거, 그다음에 그 중죄인이 된 서자 아까 황중생이라는 사람의 성을 바꾸고 뭐 모른다고 뭐 했던 일, 뭐 그런 거는 있죠. 그래도 황금대사원하고 박포부인 간통 사건 이야기가 없는 게 어디예요? 무슨 소리예요?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종실록 편찬 때 이야기를 쓰면서 이 모든 그 과정을 다 썼잖아요. 기록했지 않습니까? 이게 포인트라는 거죠. 세종실록 편찬자들이 황희 스캔들을 기록한 이호문의 사초를 이 사감이한 어떻게 보면 허위, 과장, 왜곡이라고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삭제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만약에 이호문의 사초가 거짓이거나 과장이라면 황희정승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 억울하겠네요. 그렇죠. 이제 뭐 천추의 남을 오욕이죠. 그렇지만 이 세종실록 편찬자들은 뭐냐면 사관의 붓은 그 어느 누구도 꺾을 수 없다라는 교훈 이런 걸 이제 후손들에게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조차도 다 중개한 거지 않습니까? 실록에.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걸 저한테 말씀해 주려면 남아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관의 붓이 무서웠던 거겠죠? 예, 뭐 늘 인용하지만 이제 세종 때 사관이 민인생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사관은 이 하늘의 신의 위에, 그러니까 사관의 위에는 하늘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왜 그런 말을 했냐면 태종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관이라는 사람들 말이야 이제는 편전, 이제 임금이 좀 이렇게 그 공간에는 좀 오지 좀 마라. 귀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민인생이 그러는 거죠. 신의 위에는 하늘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와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태종이 그 노루 사냥을 나가다 마을에서 떨어지거든요. 그 내용을 이제 태종이 뭐라 하냐면 이 일을 사관이 모르게 하라라고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실록에. 그러니까 사관은 그마저도 기록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어떻게 보면 기자로서는 뭐야 그게 보면은 그 오프 더 레코드 하라 그러는데 오프 더 레코드를 요청했다라는 것까지 쓴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 실록에다가 그게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영조가 이 대신들하고 어떻게 보면 밀담을 나눈 게 있습니다. 밤새도록 밀담을 나누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아주 민감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이복경인 경종을 죽였니 아니니 뭐 이런 것 때문에 영조가 굉장히 괴로웠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막 얘기를 했는데 아주 민감하니까 그걸 사초를 불태우자라고 이제 했어요. 그래서 불태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직 사관들이 벌떼처럼 일어났다는 거죠. 뭐냐면 사관이 된 자는 목이 다른 한이 있어도 사필은 굽힐 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두가단 필불가단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장차 무궁한 폐단을 열게 될 것입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황희정승이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황희정승이 스스로 이호문의 사초가 과장, 허위, 왜곡이라고 여겼을지언정 그것을 삭제, 수정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근거가 있어요? 이게 사실 황희정승의 질원이거든요. 이게 1438년인데 세종임금도 사실 대단한 분인데 이분도 이제 사람이니까 사실 태종실록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록이잖아요. 네.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어떻게 평가를 해놨는지. 그래서 이제 야 태종실록 다 했으면 좀 나 좀 보자. 한 부는 말이야 어디 저 보관해놓더라도 한 부 정도 이렇게 내가 좀 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네. 뭉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황희정승이 얼굴색을 바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서를 보는 관례를 만들면 후세에 그런 일을 옳게 꾸미고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관이 그 임금이 바라보고 있으니까 좋은 일만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관은 그래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직필을 하게 되면 죽음을 면치 못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나중에 1000년 뒤에는 어떤 역사서를 믿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관의 자세라는 거기 때문에 네. 황희정승도 아마 이호문의 사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 있었으면 아마도 그냥 허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